전국이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서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렇네요. 혜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 좀 떠봐요. 네? 머리가 눈 떠면.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의 남은 수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속이 좀. 왜 이렇게 메스껍지? 오늘 안에 이거 다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덥지만 좀 더 힘내자. 철진 씨, 좀 쉬었다가 해. 저 물 한 잔 먹고 와. 예, 먼저 가세요. 저 이거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어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현장에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 철진 씨만 남았어. 아유, 그거 쉬어가면서 좀 천천히 하라니까.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간다고 잘 마시지도 않더라고. 철진 씨. 천천히. 시원한 물 좀 더 드세요. 좀 어떠세요? 아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 쓰러지시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하루였군요. 내게 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어서 참 좋다. 자,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을 준비 되었어요. 철진 씨는 무척 성실하고 늘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귀한 사람이야. 오늘도 그랬지? 일에 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쉴 여유도 없이 일하다 폭염에 쓰러지기까지. 공사 현장이 아무래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 보니 당일 업무량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도 하죠. 쉬어가며 천천히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근본 문제긴 해. 폭염엔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두 지키긴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폭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기상청은 해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어. 최근 며칠 사이에도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연 이틀 넘어서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지. 이럴 때 옥외 작업이나 뜨거운 열을 뿜는 실내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온열 질환이 위험한 것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사이 온열 질환 재해자 156명 중 26명이 사망했어.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질환. 그 차이도 알아봐야죠.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을 잃게 되어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지만 땀이 나지 않아요. 이럴 땐 차가운 물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하죠.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반면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창백해지고 체온은 37도 이상 높지만 40도는 넘지 않아요. 이럴 땐 30분가량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맞아.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에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가 필수지. 첫 번째, 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해. 작업 중에 근로자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하고. 두 번째, 그늘. 사업주는 작업자가 일하는 가까운 곳, 낙하물이나 차량 통행 등의 위험 없는 안전한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돼. 그늘막은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쉬고 싶은 사람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크기로 마련해야 하고, 그늘막 안에는 편한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들을 비치해야 해. 세 번째, 휴식.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1시간 주기로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특히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목의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 시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 물, 그늘, 휴식. 폭염 예방 3대 수칙 꼭 기억해 두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사업주의 의무지. 그 의무를 위임받은 나는 남은 수명을 볼 수 있는 내 능력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볼게. 좋아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각자의 의무. 그것도 꼭 기억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한 사립유치원에서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원생들에게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중 18명은 소위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까지 생겼습니다. 원인균은 장출혈성 대장균. 이 녀석은 쉬가 독소라는 독소를 내뿜는 고약한 녀석입니다. 이 균으로 식중독에 걸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저 장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혈소판이 감소되고 적혈구가 파괴되고 작은 피떡이 생겨서 모세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설사도 그냥 설사가 아니라 빨간 피가 섞인 출혈성 설사. 만약 신장의 모세혈관까지 망가져서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몸에 독이 쌓이기 때문에 인공신장으로 투석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조사 결과 그 유치원의 냉장고가 불량이었었다고 합니다.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이나 높았던 칸이 있었다고 하네요. 불량 냉장고 속에 있던 음식에서 대장균이 마구 증식하고 있었던 거였겠죠. 겨울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많고요. 여름에는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많습니다. 겨울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여름 식중독은 병원성 대장균이 대표입니다. 자, 최근 5년 동안의 집계입니다. 보세요. 6월에서 9월에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확 늘어납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대장에 흔하게 살고 있는 균입니다. 우리 모두 대장균을 갖고 있지요. 대부분의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어떤 대장균은 몸에 이로운 역할도 해요. 영양분의 흡수를 돕고 비타민 K2를 합성하기도 하고 나쁜 병원균을 막아주는 기능도 하죠. 하지만 일부의 대장균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하죠. 이 5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균에 오염된 음식을 삼키면 이게 장으로 들어가니까 우선 장염을 일으키죠. 주된 증상은 복통과 설사입니다. 메스꺼리고 토할 수도 있고요. 만약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면 출혈성 설사를 하게 되고요. 어린이나 노인은 더 취약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웹사이트는 미국의 CDC,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 같은 곳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2006년부터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쭉쭉 훑어보면 그라운드 비프가 많이 보입니다. 그라운드는 갈았다는 뜻, 비프는 소고기, 그러니까 간 고기, 다른 말로 다짐 육 또는 분쇄육입니다. 자, 또 자주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채소입니다. 프로즌 팔라펠, 이건 병아리콩으로 만든 냉동식품이고요. 포장된 샐러드, 베이비 스피너치, 이건 샐러드감으로 쓰이는 어린 시금치죠. 리피 그린스, 이건 샐러드감으로 쓰는 녹색 잎채소를 모아놓은 거고요. 클로버 스프라우트, 이건 새싹 채소고요. 또 샐러드, 로메인 상추, 또 로메인 상추 나오고 녹색 잎채소, 또 새싹 채소, 또 샐러드, 새싹 채소, 또 상추, 이렇단 말이죠. 소고기와 샐러드. 자, 미국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도 찾아봤어요. 시가 독소를 생산하는 대장균, 줄여서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음식과 연관되는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그 원인이 규명된 식품의 비율이요. 아메리카 대륙 쪽은 소고기가 40%, 농작물이 34%, 유제품이 12%, 유럽 쪽은요. 소고기가 30%, 농작물이 27%, 그리고 유제품이 16%랍니다. 반면에 아시아 쪽은 농작물이 40, 유제품이 25, 소고기는 8% 정도라네요. 자, 우리나라 식약처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 식품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외국만큼 대규모로 식중독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생채류, 겉절이같이 익히지 않은 채소류의 음식이 원인이 규명된 건의 38%, 19건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육류는 11%, 즉 8건 정도였고요. 우린 서양 사람들만큼 소고기를 덜 먹어서 그런 거겠죠. 어쨌거나 소와 채소, 이 둘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장출혈성 대장균은 주로 소의 대장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정작 소는 이 균을 갖고 있어도 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 소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약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소의 대장에 있던 대장균이 살코기 쪽으로 이행될 수 있겠죠. 이때 고기의 어떤 한 특정 부위에만 대장균이 오염되었었는데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부위 저 부위를 합쳐서 웽 갈아버리고 혼합하면 오염이 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분쇄육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를 먹고 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병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미국에서요. 자, 소는 그렇다 치고 채소를 통해서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걸까요? 소가 대변을 배출하면 소의 대장 속에 있던 대장균이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가축의 축사나 퇴비에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예, 그렇게 해서 밭의 채소가 대장균에 오염되는 겁니다. 소와 채소의 연결고리, 오염된 물. 단체 급식에 샐러드, 겉절이, 생채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채소를 통해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의 여름 무척 무더웠습니다. 이때가 최근 10년간의 폭염 일수가 1위였던 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해에 집단 급식 중에 생채소로 인한 식중독 사태가 무려 4개 시설에서 환자가 50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으면 대장균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식품을 상온에 잠시만 방치해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름엔 음식을 절대적으로 냉장 보관.
여름철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는 작전, 제가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여름에는 상추쌈, 배추쌈을 먹고도 식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싹 채소가 들어간 비빔밥, 샐러드도 주의가 필요해요.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평소에 장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여름철에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기를 권합니다. 아니, 언제는 고기 먹을 때 꼭 쌈 싸서 먹으라고 하더니 그러면 익힌 채소에다가 고기를 싸 먹으라는 말이야? 그렇다면 둘째, 여름에는 채소를 생으로 먹으려면 살균 세척을 해주세요. 특히 집단 급식소에서는 꼭, 마트에 가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용 아니고요. 라벨에 보면 식품에 관한 표시사항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식품 유형에 식품 첨가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명에는 차아 염소산 나트륨, 요것만 딱 써 있어요. 이게 채소 과일 살균용입니다. 청소용 살균제를 식품에다 쓰시면 안 돼요. 꼭 주의하세요. 이 레귤러 제품의 염소 농도는 4% 이상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4만 ppm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채소 살균하는 데 쓰려면 100ppm으로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과일, 채소류 등을 살균할 때에는 물 2리터에 5ml를 5분간 접촉시켜라. 자, 뭐든지 다 있다는 그 생활용품점에 가보면요, 이런 5ml짜리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5ml 쭉 뽑아가지고 물 2리터에다가 넣으면 그게 100ppm짜리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액에다가 상추를 비롯한 쌈채소, 그 밖에 생으로 먹을 채소를 5분 동안 담궈뒀다가 그걸 수돗물에 3번 이상 헹군 다음에 드시게 하면 됩니다. 자, 여름철에 채소는요, 가급적 바로 조리해 주시고요.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로. 셋째, 한여름에는 김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절이, 이건 덜 익은 배추잖아요. 여름에는 잘 숙성된 김치 또는 볶은 김치가 안전합니다. 넷째, 소고기 분쇄육, 즉 갈아놓은 고기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꼭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하시고요. 만약 냉장고 내부에 핏물이 묻었다면 즉시 세제나 염소 소독제 희석액으로 닦아주세요. 여섯째, 교차 오염이라는 단어를 항상 염두하십시오. 만약 대장균에 오염된 채소나 소고기를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균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갑니다. 오염된 음식을 썰었던 도마를 그냥 대충 쓱 닦고 그 위에서 또 계란말이를 썰었다. 그럼 계란말이로 세균이 이사가죠. 이런 걸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요, 계란, 채소, 생선, 고기를 만졌던 손은 반드시 깨끗이 씻어가면서 음식을 만드셔야 하고요.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음식 원재료를 다듬을 때 쓰는 칼, 도마하고 다 만든 음식을 썰 때 쓰는 도마하고 꼭 구분해서 쓰세요. 자, 오늘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식약처에서 항상 홍보하는 식중독 예방법 6가지 기억하십니까?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칼, 도마는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그리고 보관 온도 지키기입니다. 이거 꼭 외우고 실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자료들을 아주 명쾌하고 구조적으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그냥 흔하디 흔한 건축 규정이 아닙니다. 이 고도로 기술적인 안전 규정들은 사실 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 현장 곳곳에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생명줄 그 자체거든요. 이 엄격한 규정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흔히 법규나 규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한 서류 작업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작업 현장에서 정말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연쇄 사고를 몸으로 직접 막아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방패입니다. 자, 오늘 다룰 핵심 청사진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철골 안전부터 시작해서 추락 방지, 낙하물 통제, 화재와 감전 예방,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필수 안전 용어들과 마지막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보호하는 철골 안전입니다. 현장의 기본적인 정리정돈이 어떻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지부터 살펴보죠. 제14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재가 막 무질서하게 쌓여 있거나 운반거리가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거운 철골이 이동하다가 작업자를 덮칠 수도 있고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야말로 끔찍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적치 장소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바로 연쇄 사고를 끊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파트, 추락 방지입니다. 철골조 건설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늘 우리 곁에 존재하는 적, 바로 중력과의 싸움이죠. 바닥 철판 통로에 자재를 쌓아두는 걸 왜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할까요? 통로는 이런 물리적 위협을 차단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자재가 너무 무거워서 바닥이 푹 꺼져버리는 과적 상태나 누군가 짐에 떠밀려서 가장자리 밖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kg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준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통로 양옆에 설치되는 난간은요, 추락하는 사람의 몸을 튕겨내고 막아주기 위해서 최소 100kg 이상의 수평 충격력을 굳건하게 견뎌내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뼈대 단계에서 그 매끈한 철기둥을 맨손으로 오르는 건 사실상 목숨을 건 고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16조 8항에서는 직경 16mm 철근으로 만든 발판, 즉 트랩을 정확히 30cm 간격으로 부착하도록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미끄러짐도 허용해선 안 되니까요. 이제 추락을 막는 최후의 보루죠. 구명줄에 대한 제16조 규칙들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첫째, 16mm 두께의 튼튼한 마닐라 로프를 쓸 것. 둘째, 뼈대에 아주 단단히 고정할 것. 그리고 셋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한 가닥의 로프를 여러 명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 만약 하나뿐인 줄에 여러 명이 매달렸다가 그 엄청난 무게를 못 이기고 줄이 툭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전원이 동반 추락하는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구명줄에 여러 명의 작업자가 묶여있는 모습으로 크고 선명하게 쳐진 빨간색 X표시, 아주 직관적이죠? 왜 1인 1구명줄 원칙이 존재하는지 머릿속에 확실히 꽂아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의 구명줄에 여러 명이 묶이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고요. 이건 그 어떤 작업의 효율성과도 절대 맞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 그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단 도구를 한번 볼까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높은 작업대 위인지 아니면 바닥이 뻥 뚫린 계구부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꺼내드려야 할 방어 장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망, 난간, 덮개 등등 그 장소에 맞게 가장 즉각적이고 정확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인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위로 떨어지는 물체, 즉 치명적인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정말 잔혹한 물리법칙이 존재하는데요. 저 높은 곳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툭 떨어뜨린 아주 작은 볼트 하나가 중력의 가속도를 듬뿍 받는 순간 지상에 있는 사람의 두개골을 관통하는 무시무시한 총알로 돌변합니다. 제16조에 명시된 낙하물 방지망은 바로 이 끔찍한 발사체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디테일은 바로 20도 이상의 각도입니다. 안전망을 건물 밖으로 2m 이상 길게 뻗어나오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야구 글러브가 공을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낙하물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이 각도가 없다면 떨어지는 물건이 방망을 맞고 그대로 도로 위로 튕겨 날아갈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방호 설비 규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굉장히 이타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호 철망이나 방호 시트처럼 낙하물을 막는 장치들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공사 현장 밖을 무심코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내 발밑 아래층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나의 작은 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들이죠. 타인을 향해 넓게 펼쳐진 거대한 배려의 그물망인 셈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화재 및 감전 통제입니다. 가공되지 않을 순수한 에너지가 주는 끔찍한 위협을 짚어볼게요. 현장에 널브러진 크레인 전선들이 막 엉켜 있거나 고압 용접기가 방치되어 있는 거, 이거 절대 단순한 정리정돈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화재로 직행하는 불꽃 튀는 촉매제거든요. 케이블이 최상층까지 엉킴없이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설계하고 용접기 보관소를 아예 철저하게 분리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전과 화재 사고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용접할 때 튀는 불꽃을 막기 위해 성명포 같은 불연 재료를 덮어두는데 이게 일종의 방화 텐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기둥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텐트에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지 않게 꽉 밀착시켜서 틈새를 봉쇄해야 하는데요. 만약 동전만한 틈이라도 열려 있다면 거기로 뜨거운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아래층 전체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지금까지 계속 나온 필수 안전 용어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현장에서 정말 헷갈리기 쉬운 물리적 위협들인데요. 낙하는 말 그대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똑 떨어지는 걸 말하고요. 비사는 뭔가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고 옆으로 휙 튕겨 날아가는 걸 말합니다. 위험이 날아오는 궤적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쇠를 다루는 작업에서 용접은 쇠를 녹여서 두 개를 하나로 찰싹 붙이는 작업인 반면에 용단은 뜨거운 열로 쇠를 싹둑 자르는 작업입니다. 목적은 정반대지만 두 작업 모두 불꽃이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화 텐트로 철저하게 가둬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법적인 뼈대를 한번 들여다보죠. 제17조를 자세히 보면요, 이 안전규정이라는 건 결코 한 번 정해놓고 끝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2016년에 기준이 확립된 이후로 2019년, 2022년 이렇게 3년 주기로 끊임없이 규정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놨어요. 건설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건물이 높아지는 만큼 과거의 낡은 법에 멈춰있지 않고 현실의 위험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강해지는 살아있는 방패인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결론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길을 걷다 마주치는 저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들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자의 생명 그리고 길을 지나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치밀하게 계상된 생존의 건축학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이 꼼꼼하고 놀라운 규정들이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 속 안전에 대해 새로운 경이로움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묵묵히 보호하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차!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산업재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분 안전교육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전신문 아나운서 권나현입니다. 여러분, 아차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차 사고란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사고가 아차에서 끝났으니 다행이지만 사고 요인을 방치한다면 동료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차 사고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아차 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안전보건공학과 박연훈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산업 현장에서 아차 사고를 줄이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대 예를 없애는 길, 아차 사고를 박멸하자. 안전사고는
귀찮고 불편한 것인가? 제발 안전불감증 이제 그만 사용합시다. 안전불감증이란 빨리빨리, 대충대충, 남의 탓, 설마 안전보건 수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안전의식은 어떤가? 안전불감증에 익숙해 있다. 나는 산재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예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보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아닐까요? 안전사고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러나 아무도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차사고의 이론적 배경은 하인리의 손실우인의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300건의 아차사고가 일어나면 29건의 격면사고가 발생하고 1건의 치명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하인리의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은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아차사고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수많은 아차사고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넘어질 뻔했다거나 치일 뻔했다거나 안전모를 썼는데 턱끈을 매지 않아 물체가 머리로 떨어져 안전모만 벗겨지고 다치지 않았다거나 승용차로 출퇴근 시 깜빡 졸다가 앞차와 부딪힐 뻔한 것도 아차사고이죠.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여 많은 아차사고를 당하죠. 그것이 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차사고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즉시 실시합시다. 안전보건 3대 실천운동을 적극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 안전담당 부서에 신고합시다. 사업장의 위험한 시설, 불안전한 설비 발견 시는 즉시 안전담당 부서에 신고합시다. 모 회사에서는 별도로 전화번호를 3119, 9999 등으로 만들어 쉽게 빨리 전화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불안전한 시설, 설비 발견 시 즉시 안전부서에 신고합시다. 2단계는 지적확인 생활화입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없애기 위해 지적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지적 확인 생활화는 전 국민, 학교 학생, 사업장 근로자 모두 매일매일 요소에서 위험 요소를 지적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 확인의 필요성은 부주의, 착각, 태만을 줄여줍니다. 제가 지방의 강의차 첫 차를 타고 가야 하기에 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가 들어왔는데 기사님이 망치를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망치를 들고 내려올까 궁금했었다. 기사님은 망치로 4개의 타이어를 두드리면서 오케이를 하시더라. 그래서 기사님께 여쭤봤더니 제가 300km를 28분을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첫 차이고 해서 타이어의 공기가 적정한지를 지적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이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불안전한 행동 요인은 지적 확인으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지적 확인이란 오조작, 오작업 등의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는 데 좋은 기법입니다. 안전모, 안전벨트는 착용 상태는 좋은가? 2일조 작업 좋은가? 사다리 각도는 좋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업장의 요소에서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안전한가를 사전에 팔을 펴서 대상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뭐 좋은가? 뭐뭐 좋아? 라고 외칩니다. 지적 확인이 왜 필요한가? 인간의 특성은 무의식, 소홀, 착각, 지름길, 생략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 착각해서 지름길로 가거나
생략 행위로 위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을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보거나 잘못 알아듣거나 잘못 말합니다. 정해진 순서를 생략하고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 불완전한 행동을 하여 사고나 재해로 이루어집니다. 지적 확인의 정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O 조작, O 판단률이 2.85%이고 지적만 했을 때는 1.5%, 확인만 했을 때는 1.25%, 지적 확인을 했을 때는 0.8%라고 합니다. 작업 전 꼭 자문자답을 합시다. 자문자답 항목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만드셔야 합니다. 작업 전에 작업 파트별로 자문자답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관리감독자와 해결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아차 사고는 어떻게 공유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전국의 소방관님들도 매일 아침에 안전조에 TBM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재로 출동했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칠 뻔한 사례를 아침 조회 시 그 사례를 꼭 동료들에게 알려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산업재해 예방에 적용했었지요. 불안전한 행동이나 직무 등 아차 사고 시 깨진 유리창을 모두 함께 수리하면 안전한 직장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아차 사고 사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 핵심 수단으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노사가 순회 점검을 한다거나 아차 사고 등 사고를 분석해서 평가 방식으로는 체크리스트 방식, OPS 방식, 3단계 판단법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건설물에 비하여 와이어 로프가 너무 약하여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세 사람이 급히 피해서 큰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차 사고이죠. 이 상황을 아차 사고 카드에 작성하고 전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시키고 간부가 강평하고 이것이 안전보건교육이 아닐까요? 분기에 1회씩 연 4회만 실시해도 그 사업장의 아차 사고는 0%가 될 것입니다. 좋은 아차 사고 사례는 사례집을 만들어 교육교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최고의 안전보건 교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입사원 교재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예방하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TBM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말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툴박스 미팅은 특정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 건강확인, 복장점검, 안전체조. 2단계는 안전작업 지시입니다. 간부가 말입니다. 3단계는 툴박스 미팅을 통한 위험예절 활동, 즉 위험성 평가입니다. 10분 정도 걸리게 되죠. 4단계는 작업 끝나고 오늘 한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의 정리정돈하고 끝나면 무죄사업장으로 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효과적인 작업적 미팅, 즉 TBM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TBM 실행 체크리스트 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TBM 회의록 양식입니다. 사업장 시정에 맞게 하시면 근로자 교육으로도 인정됩니다. 아차 사고 발굴을 생활하자. 이외에도 각종 산업별로 아차 사고 발굴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더 많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차 사고를 발견하면 반드시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꼭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퀴즈. 아차 사고 신고는 112나 119로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아차 사고를 겪었거나 발견하면 각 사업장 내 안전관리 담당 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현장 상황이나 사고 원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죠? 이때 각 사업장에서는 아차 사고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퀴즈. 작은 행동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 미팅 TBM. 다음 TBM 과정 중 빈칸에 들어갈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작업 확인, 작업 확인입니다. TBM은 작업자가 TBM의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작업자에게 예, 아니요보다는 무엇을, 어떻게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퀴즈. 하일리 법칙에서 무사고 사고 300은 아차 사고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차 사고 300건이 일어나면 29건의 경미한 사고, 1건의 사망 또는 치명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세요. 안전!